네, 김지희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거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거 광화문을 기준으로 둘 다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한 공기질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간만에 숨 크게 들이쉬면서 생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진 씨의 부모님 두 분이 피살된 강력사건, 어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니 이 사건이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투성입니다. 미스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국 동포까지 이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엽기적인 살해를 한 범인이 빚 2천만 원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죽였을까? 의문점이 깊습니다. 잠시 후에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의문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도대체 승리 씨 일당의 뒤를 봐준 사람들은 누구일까? 경찰은 한 명일까 여럿일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입니다. 경찰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경이 입건됐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윤 총경이 청와대 근무 때에도 승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이번 청와대에서 골프 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17년, 2018년 카톡방 멤버와 밥도 먹었고 또 지시받고 사건을 알아본 두 명도 함께 입건이 돼 있는 상황. 경찰은 정준영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유착 의혹은 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윤 총경이 누구와 골프를 쳤을지 잠시 후에 상세히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관건은 그 골프비 그리고 식사를 한 식사비 누가 계산했느냐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세 사건을 콕 집었습니다.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행안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라. 혹시 검찰과 경찰 안에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이들의 뒤를 봐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대통령의 의중에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의 부모 피살 미스테리. 과연 이 살해범들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점은 그 집 안에 5억 원이 보관돼 있었는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시신을 넣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는데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둘 증폭되고 있는 물음증 미스테리 의심. 잠시 후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아니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 천국 미사일이 정비 중에 발사 버튼도 안 눌렀는데 이렇게 스스로 발사됐습니다. 오발탄이죠. 공중에서 폭발됐습니다. 이 천국 미사일이 공중에서 자동으로 폭발하기 망정이지 자동으로 폭발 안 되로 어딘가로 떨어졌다면 큰 피해까지 입을 수 있었던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이 천국 미사일 왜 폭발하게 된 건지, 왜 오발탄으로 날아가게 된 건지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스쿨미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엔 부산 성모여고에서 스쿨미투 SNS에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성모여고 미투 공론화라는 모임도 생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학교에 있는 신부님이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붙였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손을 잡고 볼을 만졌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학생에게 반찬에 비유하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등등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내용을 이미 인지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스쿨 미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갭 투자 맞겠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갭 투자 맞겠다. 그런데 최종호 후보자 본인이 재건축 투자로 이미 10억 원을 벌은 상황,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의 투자도 굉장히 잘했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딸에게 증여한 뒤에 딸 집의 전 재산을, 이른바 꼼수 증여까지 세금을 알뜰살뜰히 아끼신 분이 과연 갭 투자 맞겠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영이 서겠느냐라는 겁니다. 최종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미남 중년 변호사, 오늘 조지구쇼 전담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그리고 정의의 사나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채널A 기자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 살펴볼 주제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박영선 의원의 4억 6천만 원. 이거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희진 씨의 부모 피살 미스테리. 그리고 승리 씨가 경찰복을 입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김현철 장관 후보자, 최종호 장관 후보자, 진영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차례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엔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입니다. 연간 씀씀이가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년에 4억 6천만 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함께 보시죠. 박영선의 씀씀이가 연간 4억 6천만 원 의혹이에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총 3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년간 33억,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재산 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 목록에 신고한 재산 증가액은 9억 9천만 원만 신고됐다는 거예요. 아니 5년간 33억 벌었는데 신고된 건 9억 9천만 원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차액을 저희가 계산해봤습니다. 33억 빼기 9억 9천만 원은 박수현 차장 얼마예요? 23억 원이네요. 23억 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5를 해봤어요. 그러면 매년 4억 6천만 원을 썼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1년에 4억 6천만 원씩 5년간 씀씀이가 있었다. 이거를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800만 원을 써왔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한 달에 3,800만 원 쓰고 매년 4억 6천만 원 쓰지 않았겠는가?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죠.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면은 썼던 근거 기록들이 남을 거잖아요. 카드를 썼건 아니면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썼다라면 모든 내용이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에 남지 않고 어디 다른 데 이상하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박영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4억 6천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여기에 세금이 빠졌다는 겁니다. 예.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정도면 소득세가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박영선 의원이 납부했다라고 하는 세금을 빼더라도 5년치의 빈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연간으로 나눠보면 연간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썼다라는 건데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 뭐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달에 2천만 원씩이나 사용했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한 사용을 어디에 했는지를 아마 청문회에서 굉장히 좀 분명하게 따져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벌어들인 재산은 33억인데 증가한 신고된 재산이 9억 9천만 원이라서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의문인 겁니다. 그런데 박소영 기자, 네. 박영선 의원이 과거 장관 청문회에서 상대 청문 후보에게 연간 씀씀이가 5억 원에 된다라고 한번 질탄 적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조윤선 장관이 그 한 달에, 1년에 한 5억 정도 쓴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 5억 장관이 생활비 5억 장관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박영선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1년에 생활비 5억.
이게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씀씀이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씀씀이가 과하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다 생활비로 썼다는 게 서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혹시 그 우리나라 실세들에게 권력 실세들에게 부인들에게 특히 선물을 주는데 쓰인 루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돈을 어디 다른 데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발언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네,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간 7억 5천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때 권력 실세들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2016년 11월인데요.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정부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선물들이 그런 권력 실세들에게 갔고 그래서 뭐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입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어가던 중에 나온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비가 불투명하면 이 장관으로서 영이 서지 않는다. 사퇴해라.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이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 네. 그때 박영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1년에 씀씀이가 5억 가까이 되고 신고된 것과 재산이 는 것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이다. 그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고? 뭐 오늘부터 그 대정부질문이 시작돼서요. 뭐 온갖 정책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게 일단 몰려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좀 답답한 뉴스들이 좀 나와서 청문회 때 말끔하게 해명이 되느냐 이게 이제 기다려져 있어요. 다들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만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차관을 마치고 그 재벌 문화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CJ의 사회이사로 있던 사람이 다시 또 장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근데 박영선 의원에게 지금 그 제기한 건 곽대훈 의원이 내가 그냥 단순 산수를 한번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그 해명이 된 자료들이 아니에요. 해명이란 말이 좀 이상하구나.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김병민 박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소득세가 43% 정도가 붙는데 그거를 빼지 않고 일단 무턱대고 산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어떤 자료에 반영들이 되지 않은 거라서 새 전 자료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김병민 박사 말씀대로면 그래도 많다. 세금 떼도 연간 네. 2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박대훈 의원이랑 이쪽도 다 계산을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후보자 쪽에서는 그거 세금 아직 안 뗀 거예요. 그래? 그럼 떼고도 많네. 예. 이러면서 논란을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이요. 예, 저는 여기에 별로 이렇게 이런 거에 이제 아마 충실하게 해명을 후보자가 하겠습니다만 청문회 이전에 이거 가지고 논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 뭐 저는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서의 자격, 정책적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중에 뭐 제가 볼 때도 조금 답답한 건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른바 갭투자 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국토부 장관 보자.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영이 쓸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아마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을 꼭 좀 해주시기를 저도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이 평소 잘 쓰시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내로남불. 박영선 의원의 이번 의혹을 향해서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이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는데 콕 집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저는 뭐 좀 전에 박용진 의원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설명 주셨는데 애써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는 청와대의 반응이에요. 청와대 반응 한번 보실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뭐 연간 5천만 원이 됐건 세금이 어떻게 됐건 막 설명 주셨는데 청와대는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다 검증됐었다는 거. 예. 체크된 내용이니까 왜 이러냐? 라는 반응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문회 뭐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러면서 배 쭉 내미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자극적입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 오기, 오만, 예. 독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해서 그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청문회 통과 안 되고 심지어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청문회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벌써 8번째입니다. 도대체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청문회 왜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던 인사 배제 원칙은 어디 갔는지 이후에 바꿨던 또 세부적인 계획은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답답합니다. 당황스럽고. 과연 김현철, 최정호, 진영, 박영선 장관 후보자들이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뭐라고 내놓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사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께 뉴스 속보로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하루가 지나서 오늘 아침에 다시금 이 사건을 재조명해 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진 씨의 부모가 피살된 사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전말부터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시죠. 엽기적 사건의 전말, 지난달 25일 주범 김 씨가 오후 3시 51분 공범 3명과 이진 씨 부모님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누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제까지 안 알려졌던 건 현관문 비밀번호를 사전에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15분 뒤에 이 씨 부부가 왔는데 누가 침입했다라는 흔적을 밖에선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이 김모 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이 오후 6시 10분에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후 11시 51분에 칭따오로 출국을 해버려요. 주범 김 씨는 이진 씨 부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 씨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서 이삿짐으로 위장한 후에 평택 창고로 운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 씨의 아버지 시신이죠. 부친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서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특이점은 그냥 노멀한 평범한 이삿짐 센터를 이용했다는 거. 지난 16일 이진의 동생 이희문이 부모가 연락이 안 된다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후 6시쯤 안양 자택 옷장에서 어머니 황모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에 담아 어디로 보내고 어머니 시신은 옷장에 넣어놨다. 그제 오후 3일 주범 김 씨를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이 김 씨는요 공범 3명을 알바 채용 공고로 모집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3명 모두 중국 동포로 밝혀졌습니다. 평택 창고 냉장고에서 아버지 이 씨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살펴보시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진술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아버지는 검거한 다음에 피의자한테 아버지 사체는 어떻게 했냐? 라는 진술을 듣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의 전말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싶으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지만 크게 3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출력물로 정리했습니다. 이진 부모 피살 미스테리 첫 번째 의문점, 석연치 않은 살해 동기. 모든 살해 사건에는 살해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경호원을 3명이나 고용했다. 그리고 중국 동포였다. 칭따오로 보냈어요. 그런데 주범 김 씨가 단순히 빚 2천만 원 때문에 이 같은 큰 규모의 엽기 살해를 벌였는가?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 미스테리를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시신이 2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유독 한 구만을, 아버지 시신만을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평택 창고로 보내고 어머니 시신을 집안의 옷장에 보관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의문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일단 어떤 살해 동기도 있지만 들어가서 살해를 하고 어떤 금품을 강취하면 근데 증거를 인멸하고 해서 완전한 범죄를 꿈꾸는 것도 일반적인 범죄인의 행태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두 명을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진 씨의 아버지는 냉장고에 넣어서 거기를 완전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만을 이삿짐센터에 의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삿짐센터에서 냉장고 옮길 때는 안에 내용물을 다 빼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는 다 밀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통째로 옮기게 했는데. 아, 냉장고 안을 열어보지 못하게 그렇죠. 아예 꽁꽁 밀봉을 했다. 네네. 그러면 아마 그 집에, 안양에 있는 집에 이진 씨의 어머니를 어떤 사체를 남겨두면 이건 분명히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는 장롱 냉장고죠. 속에 예. 네, 장롱 속에 어머니는 남겨두고 아버지만 사체를 갖다가 가지고 갔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은 뭐 추측을 해보면 경찰이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디로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경찰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으면 경찰이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아버지 시신을 발견 못한다는 가정하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게끔 경찰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CCTV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15분 전에 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 누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은 굉장히 의문이고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이진 씨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후에 들어올 것까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 동포 3명을 같이 데리고 가서 살해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조사하면 우리가 좀 경악스러울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뭔가 단서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을 따로 이들이 처리한 이유는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의문점 본질로 다시 돌아오면 출연문에 나와 있듯이 김변 박사님. 네. 중국 동포로 보여요. 칭따오로 지금 도주를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을 고용할 정도면 상당히 액수도 컸을 것 같고 지금 평택창고 조금 전에 보셨던 평택창고도 이 사람이 빌렸다는 거예요. 월세 계약을 내면서 이삿짐센터도 부르려면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엄청난 큰 규모의 엽기 살인을 기획했는데 빚이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채권 채무관계 2천만 원 때문에 살해했을 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택에 내서 창고를 빌리는 데만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넘게 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동포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단순한 이 고용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청부 살해에 능한 사람이라면 적지 않은 돈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한 뒤 중고로 달아난 거를 보니까 굉장히 진짜 전문범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로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진 씨에게 주식에 대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싸 이진에 대한 피해자 모임이라는 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던 사람에 대한 원한 관계가 아니냐라고 첫 번째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진 씨가 차를 판 돈들, 부가티에 대한 차량 매각 대금만 2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진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래퍼 도끼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래퍼 도끼 같은 경우는 나에 비하면 불우이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자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들을 어딘가에 숨겨놨다라면 이 부모님 집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이렇게 거액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사람이 진짜 주범인지 아니면 뒤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건지도 아직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터라 조금 더 경찰이 구체적으로 진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살해된 어머니 황 씨, 박소영 기자, 황 씨도 이진 씨와 함께 주식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친이 이 씨의 사기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진 씨가 이 미인가 투자회사를 만들잖아요. 투자 자문회사를 만드는데 이 투자 자문회사 중에 하나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진 씨가 증권 방송을 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모으면 이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어머님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의 회사를 통해서 한 300억 가까이의 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황 씨도 뭔가 원한을 살 만한
단서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가능한 것이 또 이 어머니가 이 씨가 방송을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해서 증권 방송을 또 하기까지 했거든요. 이진의 증권방송을 어머니인 황 씨가 대신했다. 네, 대신 진행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투자자들은 이 모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미스테리도 한번 이 시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물에 나와 있습니다. 의문점 2.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부부가 도착하기 15분 전에 미리 이들이 아파트에 진입을 하는 것이 CCTV에 녹화가 고스란히 되어 있다는 건데 아까 언급했듯이 김광선 매니저님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진 부모의 자택의 현관번호 비밀번호를 입수했고 그거를 누르고 들어갔고 이들 부부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나갔고 몇 시 몇 분에 들어올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유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 동포 3명인데 아마 이 3명도 그냥 일반적인 중국 동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랄지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여된 루트를 통해서 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이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계획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이 돈 자체, 그러니까 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뭐 한 20억 정도에 주고 팔았고 그 돈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그런 걸 알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진 씨의 지금 동생, 실형 선고받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진 씨의 어머니, 아버지와도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관문의 어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개인적 관계가 없으면 저는 알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건너편 아파트에서 망원 카메라로 뭐 현관문 비밀번호 여는 걸 뭐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한다랄지 그러면 알 수는 있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실제 네, 범죄 중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현관문 자체에서 자주 누르는 비밀번호는 사실 자국이 남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국 동포까지 고용을 해서 이곳에 침입을 해서 강도 살인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 뭔가 당연히 돈을 목적으로 했겠죠. 그리고 중국 동포를 고용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 과정, 뭐 창고랄지 아니면 범죄에 쓰이는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완전한 범죄를 꿈꿨는데 사실 CCTV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CCTV. 결국 잡힌 것도 CCTV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예. 오후 한 6시쯤 신고했는데 지갑을 주워간 사람의 동선을 저녁 한 8, 9시에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2시간 반 만에. 예. 어디 지하철을 통과했고 집이 어디인데 어디 부분으로 갔고 그 정도 저희가 CCTV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건에 있어서 그 주범인 이제 김 씨를 잡게 된 이유가 CCTV 추적해서 거기 이제 차량 번호가 나온 거죠. 그 번호 추적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사 저렇게 완전 범죄를 꿈기 위해서 사체를 뭐 외부로 이동을 시킨다 할지라도 CCTV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해가지 못한 거죠. 예. 근데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뭐 CCTV가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김 변호사님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 중국 동포, 소위 말하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연변거지 같은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인데 강력 사건이에요. 엄청난 강력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범이라고 우리가 지금 칭하는 저 사람은 너무 쉽게 잡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범이라고 칭하는 저 사람이 범죄자의 최종점이 아닐 수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 몸통이 아니다. 그 지점을 예. 좀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3명을 불러서 현관 비밀번호를 체크하고 그 안에 집안에 돈이 5억 이상이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평택의 창고도 수배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범이라 칭하는 사람은 몇 시간 만에 그냥 경찰이 잡힐 정도로 허술하게 있었던 것은 어쩌면은 나 잡아가세요. 그리고 또 계속 수사에 혼선을 당해보세요라고 네. 하고 그 뒤에 진짜 진범은 어딘가 지금 유유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김 씨, 경찰이 현재 주범이라고 일컬었던 이 김 씨의 경찰 진술, 이 진술을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진술이에요.
이진과는 무관하다. 이진과는 무관하게 내가 벌인 일이다. 2천만 원 때문에 벌인 일이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투자 명목 2천만 원을 이희진 씨 부친이 빌려갔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얘기를 하죠? 처음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죠. 왜 돈 달라? 왜 돈 안 주냐? 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다가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이희진 씨의 부친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없어요. 전화 통화를 한 통도 안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허. 과연 그럼 두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근데 갚지 않고 한 채무관계가 있느냐는 부분부터 벌써 의구심이 드는 거죠. 경찰이 빨리 그 부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했다는 근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단순히 2천만 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 진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제가 그 취재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아파트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공동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의 그 공간에 아파트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CCTV가 감쪽같이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CCTV로 누군가가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영상을 무한히 반복해서 비밀번호를 유출해서 빈집을 터는 실제 사건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이 가짜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건에서 비밀번호를 그런 방식으로 알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희진 씨가 누군지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2012년부터 주식 전문가로 타칭 활동을 했고 1,000억 원대 빌딩을 소유하고 뭐 30억 원의 슈퍼카가 뭐 한두 대가 아니다.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2016년 9월에 불법 주식 거래 투자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 5,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거 뭐 추징금 다 못 내서 황제노역 산다 안 산다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과 관련한 이번 사건, 과연 접점은 무엇일까? 세 번째 미스테리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의문점 세 번째. 사라진 현금 5억. 차남이 그 슈퍼카 부가티죠. 20억 원짜리 차량을 처분했는데 그중에 일부 대금 5억 원을 이희진 씨 부모의 자택에 보관을 해왔는데 그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김변 박사는 미리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희진 씨의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차량을 처분한 대금 중에 5억이 이 부모님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5억 원이 보관돼 있던 게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 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되는 금액이 5억이 아니라 이렇게 비싼 차량이 있을까 싶은데 중고차로 매매한 게 한 2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과연 어디 있을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 건데요.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3주가 지난 뒤에서야 이 부모님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 차남이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의심에 대한 상황 속에 신고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 부모님이 시신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다라면은 앞서 저는 박정화 대변인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비해서 지금 잡혀져 있는 주범이라는 사람이 너무 쉽게 잡혔고 지금 이희진 씨에 대한 결국 핵심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어디에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중간에는 주변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이희진 씨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부터 이러한 돈에 대한 전반적인 행방을 다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다 보면은 결국 공범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박영진 의원님, 네. 경찰이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 경찰의 수사력을 믿지만 세 가지를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김 씨가 주범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자. 두 번째, 김 씨가 빚 때문에 범행을 벌였다라는 사고에서 자유로워지자. 세 번째, 이 현금 5억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가능성을 확대하자. 박소영 기자가 중요한 지적했는데 빚이 있다면 전화를 했는데 통화 내역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경찰의 수사 방향을 이들이 설계한
틀 안에서 지금 경찰이 혹시 놀아나고 있지 않을까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다. 경찰이 바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딱 하나는 지금 그 이희진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유추가 지금 가능하고 여러 증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주범 김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인지가 안 나타나요. 나이만 지금 뭐 34살이다. 그리고 본인 진술에 의하면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그래 내가 저쪽에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해보자. 어떻게 그걸 중국 동포 중에 누가 봐도 그쪽 분야 범죄 분야에 특별한 관련이 있을 사람을 어떻게 해서 수소문을 합니까? 그거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범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모의하고 주도하고 실행할 만한 그런 조건과 상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혹은 아니냐를 보면 지금 우리가 더 의심의 상황을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주범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기획과 주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관련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돈 문제인지 아닌지도 아마 파악이 될 것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범 김 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할 거고요. 아마 경찰이 그 사건의 어떤 단초를 충분히 찾아가지고 수사의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전모가 취재되는 즉시 여러분께 추가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취재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해드립니다. 승리 씨가 본인의 SNS에서 사진 한 장을 지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진은 과연 무엇이길래 황급하게 승리가 사진을 지웠을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어제 오전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 SNS에서 황급히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언제 게재됐는지를 봤더니 2014년 11월에 게재가 돼 있었다는 거죠. 사진 속에 승리가 입고 있는 경찰 제복에는 무궁화 3개니까 그러면 경정이에요. 경정 제복을 승리가 입고 있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야 이거 그 윤총경의 경찰복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윤총경은 당시 승리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리는 도대체 저 제복을 어디서 구해서 저렇게 입었고 왜 지웠는가 하는 것에 궁금증이 몰리고 있는데 박수영 기자, 승리가 저 사진을 올렸을 때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의문점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때가 언제입니까? 저 때가 바로 2014년 11월 15일에 승리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즈음에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 9월 12일에 승리가 새벽 3시 반에 교통사고를 냅니다. 어떤 교통사고냐? 승리가 포르쉐 차량을 이제 몰고 다니는데요. 앞에 가던 벤츠를 들이받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요. 승리가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곡선 차로 에서 승리가 1차선에서 직진으로 가로질러서 3차선까지 가요. 그러면서 앞에 벤츠를 들이받고 그리고 중앙 분리대까지 들이받으면서 승리 씨 차는 거의 반파가 되고 거의 전복이 돼요. 굉장히 크게 그렇게 차가 이제 부서졌지만 승리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운전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 너무 이거 음주 아니냐. 또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승리 씨가 그때 그 자신이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의류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는데 그 런칭하는 파티에 갔다 오는 길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럼 음주운전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었었는데 경찰 측에서는 음주운전 아니다. 과속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결론이 나고 11월에 승리 씨가 저 경찰 제복을 입고 정복을 입고 거기다가 충성이라는 글을 올려서 충성. 네, SNS에 올린 거죠.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영상인데요. 승리 씨가 보면 이 곡선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서 달리는 모습, 그러면서 앞에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모습을 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운전이 굉장히 거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당시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승리 씨가 모는 포르쉐가 곡선 구간인데 곡선을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선으로 가다가 앞에 가는 벤츠를 부딪히고 당시 중앙 가드레일을 크게 부딪히는 이 사고, 당시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음주운전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졌었는데 결국 경찰이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 일 이후에 승리가 충성
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요. 저 제복 같은 경우에 경찰 정복이죠. 저 경찰 정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경찰만 입는 거고요. 경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 옷은 맞춤입니다. 경찰이 되면 이 옷을 이제 맞추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경찰 한 명 한 명한테 맞춤으로 제작을 해주는 옷이 바로 저 정복이에요. 그런데 저 정복을 승리가 입었다. 이것은 경찰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단톡방 대화방을 보니까 FTI인데 최종원 씨 같은 경우 음주운전이 있었는데 이게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시켰던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실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연예인에 대한 음주운전 소식들이 들려지게 됐을 때 승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못 막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저거는 소속사가 해당 연예인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2014년 저 당시에 만약 음주운전이었고 이것을 경찰이 개입해서 음주운전을 그냥 교통사고로 무마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저 사진이 조금만 더 확대가 된다면 옆에 있는 명패가 만약 윤모 총경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아직까지 저 내용에 대해서만을 보고서는 이 명패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명패가 가려져 있군요. 네, 승리 씨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지금까지 사건이 불거졌지만 한 건도 삭제한 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삭제한 건이 바로 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만 삭제했다. 지금까지 윤모 총경이 승리 씨를 알게 된 비금이는 박한별 씨의 남편인 유인석 씨와 인연을 맺게 됐고 승리 씨와 인연을 맺게 2016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 저 때가 사실이라면은 2014년으로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짚어볼 대목은 만약 윤모 총경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제복이라면 그 당시에 아주 만약 저들의 뒤를 봐줬던 또 다른 경찰이 있다면 이 연예인과 도대체 경찰에 관한 이 검은 네트워크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수사의 대상이 다시 한번 돼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승리와 박한별의 남편인 윤 대표 그리고 경찰 이 중간에 연결 고리는 현재 윤 총경입니다. 윤 총경이 뭔가 편의를 봐주지 않았는가라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취재하면서 제가 정말로 재밌게 봤었던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런 대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려노? 너희 사장 어디 있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내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너희 사장이라.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너희 서장이랑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말이야. 그래. 그럼 일단 일단 사과를 드리라.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결국 경찰이 사과를 하는 저 장면이 왜 떠올랐을까요? 최종우 씨는 윤 총경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저희 기자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종우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단 변화가 없으세요? 다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는 설명과는 정반대로 만나서 골프까지 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가 누구 서장이라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다 했다는 대사가 떠올랐던 이유입니다. 그 전말 함께 보시죠. 윤총경 청와대 근무 중에 골프 2016년 사업가 지인에게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박한별 씨 남편이죠. 소개받았어요. 윤총경이 참고인 진술에서 2017년, 2018년 유 대표와 골프 치고 식사를 했다. 청와대 근무 중이에요. 2018년 7월까지 청와대 파견돼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 윤총경이 유인석, 박한별 부부와 승리와도 골프 치고 밥 먹은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최종의 경찰 조사에서 윤총경 및 유인석 부부와 같이 골프 쳤다. 내가 말레이시아 K-팝 공연 티켓도 건넸다. 관계 없다면서요. 모른다면서요. 경찰 조사와 기자들에게 한 말이 달라요. 경찰은 접대성, 대가성 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 김영란법 위반도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골프 치고 밥 먹고 티켓 선물 받고 이 비용 과연 누가 냈을까요? 그런데 지금 경찰을 소개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경찰을 소개받을까요?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버닝썬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착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 보호를 받을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골프와 관련해서 과연 같이 골프 치러 갔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누가 골프를 치자고 했을까요? 뭐 누가 치자고 했던 간에 그런데 골프 치러 갔는데 경찰은 내 돈 내가 내고 뭐 그다음에 사업가는 사업가 냈다. 그건 이해가 가지 않죠. 누구가 봐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사실 뭐 K-팝 공연 티켓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윤총경의 가족들에게 이제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금액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이건 김영란법 범위를 넘어서 전형적인 이제 뇌물에 해당이 된다고. 뇌물에 해당된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승리나 유인석 대표 뭐 같이 골프 쳤다, 밥 먹었다. 이거 물론 당연히 유법이고 뭐 불법 행위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단지 경찰 유착이다 이걸로 마무리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어떤 또 대가가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닝썬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유착 관계가 미성년자 출입했는데 이걸 눈 감아줬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서 버닝썬이 받을 그런 영업정지랄지 그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봐주고 힘을 써줬는데 그냥 뭐 골프나 치고 그 정도서 끝났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경찰과 유착되어 있는 현직 전직 경찰관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친밀한 관계다 밥을 먹었다 이거 정도가 아니고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이걸 반드시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단순히 뭐 그 정도 선에서 뭐 징계를 하고 그러면 전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취했던 조치가 뭐였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퇴직을 한 선배들과 현직 만나지 말아야 해요. 근데 그거를 사적인 공간까지 어떻게 그거를 다 단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그 옷 벗고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가 있었느냐면 뜻밖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시장에서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 재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현직에 있을 때는 그걸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분들이 그런 대기업 재벌회사에 가서 후배들에게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저런 로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힘있고 뭔가 이렇게 좀 권한이 많이 있는 그런 기관들의 오비들이 이렇게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자기 후배들에게 현직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다 가서 있어요. 이번에도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브로커가 한 명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영화 베테랑에서도 회장이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경찰 출신 간부입니다. 돈을 주면 이런 거 막으라고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지금 이 만연돼 있는 데서 가장 큰 고리가 뭐냐? 현재 회사를 운영하거나 현재 버닝썬 같은 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닥쳐올 탈세 문제, 세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버닝썬이라든지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속, 규제 이런 것들이 받았을 때 입게 될 금전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 사업상의 피해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들을 맺거든요. 따라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골프 쳤냐 안 쳤냐, 그다음 공연 티켓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로 현혹 깨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거기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류인 세금 문제, 사업상의 규제의 문제, 그래서 법과 질서, 규제, 규칙을 뛰어넘는 이런 잘못된 관계 문제, 로비의 법적인 관계 이런 문제를 여러분 탈탈 털어내라고 어저께 대통령이 문제를 콕 찍어서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사건의 본질로 다가서야지 곁가지, 자극적인 관심, 단톡방의 내용,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런 뒷이야기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저는 뭐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제 오늘간에 그 윤총경이 유 사장과 박한별 씨와 같이 뭐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2017년, 2018년이면 정권,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긴박하고 바쁘고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청와대 5년 내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골프를 치고 다닐 수 있었을까? 특감반원들도 골프 쳤잖아요. 특감반도 그때 나왔을 때 골프에 도대체 민정수석실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근무기간이 어떻게 됐길래 그 초기에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하나. 예. 두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골프나 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예. 이 정권 오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인수위 없이 우리 그냥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럼 그 뒤에 누가 저 사람을 발탁을 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청와대 근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청에 인사 담당관이라는 요직으로 갈 때 누가 봐줘서 골프나 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요직에 갈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그럼 검은 버닝썬에서 나온 그게 돈이 됐던 힘이 됐던 그런 힘들이 또다시 저 사람이 경찰청의 요직에 갈 수 있게끔 또 도와주고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관들을 불러내고 내보내고 하는 그 사이에도 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번 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골프 금지령 내렸으면 좋겠어요. 사적 만남으로 인해서 골프 접대받는 일 못하게 금지령도 좀 내려서 기강을 제대로 서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신혼부부 사건, 경찰이 결국 공개 수사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부터 열어보죠.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또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낳았던 사건. 부산에서 실종된 신혼부부 실종 사건. 역시 미스테리인데 미제로 남게 된 걸까요? 경찰이 결국 공개 수사로 뒤늦게 전환을 했습니다. 공개 수배 전단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공개 수배 전단부터 함께 보시죠. 부산 광안동에서 실종된 부부를 찾습니다. 자, 드디어 이 부부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남편은 전민근 씨, 37세, 그리고 아내는 최성희 씨, 36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실종되기 직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 캡처 화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남편 전민근 씨는 키가 183cm에 몸무게는 82kg에 굉장히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당할 그런 덩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아내 최성희 씨는요. 키 160cm에 50kg의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이들이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목격이 됐는데 나오는 장면이 전혀 포착이 안 되는데 이들이 실종된 거예요. 부산의 한 아파트 30대 신혼부부 실종.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전혀 없다. 사건의 진척도 물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전 씨의 옛 애인인 A 여성을 유럽 용의자로 지목을 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남편과 연락을 지속해왔어요. 저 옛 애인이. 그러면서 이 신혼부부를 옛 애인이 계속해서 괴롭혀온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이 옛 애인이 노르웨이에서 실종 보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이 부부가 실종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노르웨이로 출국을 한 수상한 동선도 경찰이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노르웨이의 A 여성이 종족을 감췄다. 2017년 3월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했고 8월 노르웨이에서 이 여성을 검거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난 12월 노르웨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경찰은 이 옛 애인이 국내 송환을 어렵자 해당 사건을 영구 미제로 되는 것이 우려해서 공개 수사로 현재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백희중 팀장. 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전 애인이 용의자라면 이 부부가 들어갔던 장면은 있는데 지금 나오는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애인이 어떻게 했더라면 이 애인이 이 두 명의 부부를 어떻게 했더라라는 뭐 얘기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5월 27일 밤 11시 30분경에 이 연극 배우인 최성희 씨가 귀가를 하죠. 그 다음에 새벽, 28일 날 새벽에 이제 전민근 씨 남편이 또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고 전민근 씨의 아버지가 이제 건강식품을 전달해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집에 와서. 근데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보니까 자,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수천만 원의 예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예금 통장 안 가져갔어요. 그 이후에 인출도 하지 않았고요.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다음에 최성희 씨가 정말 아낀 반려견, 애완견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그 반려견이 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개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똥을 싸고 있었던 흔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여권, 그 다음에 속옷 반절 정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은 CCTV 포착이 됐는데 나오는 게 전혀 포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선에서 수사를 오래 했지만 나오는 부분이 설령 계단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인근 CCTV,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 다 특수기법의 수사가 있습니다. 택시, 버스, 그 다음에 전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체크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생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죠. 6월 2일 날 기장군에서 남편 휴대폰은 기장군에서 마지막으로 끊긴 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밤에 남편의 어머니가 사는 서울 천호동에서 부인의 휴대폰이 마지막 끊긴 게 발견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해봤는데 부산 이 전민근 최성희 씨의 사건처럼 이렇게 미스터리한 건 없어요. 그리고 수사를 오래 해봤던 전문가들, 우리 경찰의 선배 후배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정말 미스터리하다. 왜 그러냐? 미스터리하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노르웨이에서 입국한 5월 14일에 입국한 애인과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출국을 해버리죠. 근데 그 안에 5월 27일 날 이제 사실 실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청부로 납치해서 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생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 가지고 제가 2시간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최초에 신고될 때 시댁 쪽에서는 공개 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어디가 잘 있겠지라고 하는 지들도 나왔어요. 근데 최성희 씨 집에서는 빨리 수사를 해달라. 애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노르웨이에 지금까지 공개 수사를 안 한 이유는 뭔가 추적을 계속하고 제보를 받고 또 사법 인도 체계를 발휘해서 노르웨이 법원에 연락을 했는데 사실 2017년 3월 달에 인터폴이 의뢰를 했는데 10월 체포가 됐잖아요. 8월 달에. 근데 그 뒤에 변호인을 서서 결국은 불승인이 나버렸죠. 작년 12월 달에. 이런 부분에 경찰은 계속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안 된 거죠.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노르웨이에서 어쨌든 인터폴이 체포했던 그 옛 애인이 뭔가 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은 지금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옛 애인이죠. 그 옛 여성, 그러니까 옛 애인이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 누군가의 어떤 조직을 상대로 청부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경찰이 수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자 누군가가 부인의 휴대폰을 서울 천호동 그것도 남편의 휴대폰이 아니라 부인의 휴대폰을 남편의 어머니가 살았던 서울 천호동에서 마지막 끊겼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해외로 출국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각에서 밀항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밀항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밀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혀 이 부부에게 누군가 돈을 줬다거나 도와줬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스터리한 실종 부부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부가 살았든 죽었든 국내를 벗어났을 가능성은 낮다. 저는 사실 국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누군가 제보를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두 부부가 동시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당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은닉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뭔가 미스터리한 사건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의 생사도 아직 확인된 바 없고 그리고 두 사람 둘 다 피해자인지 아니면 옛 애인과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옛 애인이 진짜 주범인지조차도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노르웨이 법원에서 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을까? 인터폴도 우리 경찰의 취지에는 공감을 해서 같이 붙잡는 데까지 협조를 했는데 노르웨이 법원이 왜 그랬을까? 일단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 경찰에서는 그 조약이나 이제 외국 관례상 이것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사망으로 추정되는 실종된 남편과의 어떤 첫사랑이었고 그 여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인들의 증언에 하면 계속적으로 결혼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협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뭐 스스로 하든지 제3자를 시켜서 아마 어떠한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사라진 것은 여권, 노트북, 가방, 지갑입니다. 그러면 다른 걸 다 남겨두고 이걸 가져갔을까? 이것은 아마 이 두 부부가 외국으로 나간 것을 갖다가 어떤 암시해주기 위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꾸민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외국으로 가든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집안에서 이제 신변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유서도 없고 신변 정리도 없고 그대로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까 막 반려견도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데 먹다 남은 곰국이 그 냄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곰국도 있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더군다나 노르웨이에서 체포해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불승인이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연금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불가피하게 공개 수사에 나섰는데 이제 공개 수사에 나서서 그 노르웨이에 가 있는 이 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 아니면 다른 제3자가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경찰에서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연금이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백준 팀장님, 이거 만약에 지금 공개 수사를 했는데 그 노르웨이의 전 애인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이제 그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결국은 불승인을 받았는데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리를 해봅니다. 이 애인이 만약에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송환의 협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로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한국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계속 영어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나 한국말 잘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편도 그 당시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옛 애인이 지인들에게 전혀 한국에 들어왔다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할 때 현금만 사용을 했어요.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범죄를 획책하고 들어왔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또 송환을 거절한 부분은 거액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국에 송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짐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태원 햄버거 사건, 패터슨 살인사건 알죠? 그 사건도 결국은 오랜 시간 있다가 송화에 대해서 결국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분명히 키는 쥐고 있다. 여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 스모킹 건이 그 여성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이 사법 공조 체계를 발휘해서 노르웨이로부터 다시 이 여성을 송환받아서 치밀한 수사를 해서 결국 이 부부가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거나 한 사람이라도 하고 한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면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돌직구쇼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16년 5월에 이 노르웨이에 있는 옛 애인이 본인의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노르웨이로 떠나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 혹시 노르웨이에서 왔다가 현금만 쓰고 갔다는 그
옛 애인 부부를 목격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혹시 전국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일이 있더라면 사소한 단서라도 좋습니다. 경찰 측에 빨리 협조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고 10년 넘게 경찰 행세를 한 사람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간도 커요. 함께 보시죠. 참 어떻게 행세를 해도 경찰 행세를 할까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부모 아내 속이고 2006년부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A씨. 3년 뒤 2009년 엄마 나 합격했어. 거짓말을 합니다. 2013년 경찰이라 속인 채 아내에게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던 것 같아요.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서 유통을 했다고 해요. 이후 생계비 등 돈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B씨. 이분은 또 여성이에요.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50차례에 걸쳐서 1억 1,600만 원 경찰 신분을 내세워서 돈을 빌립니다. 결국 이 가짜 경찰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이게 말이 10년이지 백 팀장님. 아니 부모님도 속이고 본인의 아내까지 속이면서 어떻게 10년 넘게 경찰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버닝썬이 촉발한 경찰이 요즘 어찌됐든 화제가 되고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대세가 그런데 됐다. 하다 그렇지 않아요. 경찰 행세를 10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내연녀 결혼을 하는 사람이 내연녀에게 사기를 치고 내연녀였어요 또? 네. 이 사실은 2006년도에 경찰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결국 2009년도에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소개를 받은 여성과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또 다른 내연녀를 만나서 그 여성에게 사기를 합니다. 무려 1억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나 경찰이야. 예, 이걸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부모도 깜빡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속았어요. 결국은 이게 왜 발각이 됐느냐. 자, 경찰관이 봉급 한 3,4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생활비도 갖다 줘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이 경찰 안 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비도 주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 거죠. 사기친 돈으로. 근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계속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연녀가 보니까 유부남 같기도 하고 뭔가 경찰이 아닌 것 같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관으로 알고 있던 남편이 경찰관으로 알고 있던 부인이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까지 한 사안인데 이게 10년 동안 부모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이게 과연 경찰이 그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경찰관이 지금 60대 70대 여경 120대 1이거든요. 노량진 공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관 시험 제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3번 4번 떨어져서 들어왔는데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 지금 극히 일부의 어떤 비리 연루 의혹 힘내십시오. 98% 99%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이라는 걸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악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악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박소윤 차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핫플입니다. 지금 미사일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우먼 박나래 씨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핫플은 채용 알림판이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이 비정상 발사돼 논란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강원도 춘천 대룡산 군부대에서 정비 중이던 천궁의 미사일 한 발이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자동 발사된 겁니다. 수직 발사된 유도탄은 약 7km 상공에서 자폭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최대 사거리 40km인 천궁은 8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신형 미사일로 지난 2016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2015년 부대의 전력화 이후 처음으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대공방어 체계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안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본부는 사고 조사반을 구성해 시스템 오류나 조작 실수 가능성 등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 중입니다. 사실은 요거 관련돼서 전문가가 이미 저희 나와 있어요. 육군 레이더 부대, 특수부대죠. 육군 레이더 부대에서 박용진이 또 군복무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육군 레이더 부대에서 취사병을 이뤘어요. 취사병이었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죠. 특히나 이게 한 발당 여러분 얼마냐면 15억짜리.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고 또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공망을 형성하는 되게 최전선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 누르지도 않는데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총기를 건드리지도 않는데 발사되면 사람이 다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고가의 그리고 파괴력이 살상력이 훨씬 뛰어난 미사일이 오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사안보 측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작사가 있을 거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고 국회에 빨리 먼저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천궁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적 공중기를 요격할 수 있고 적이 쏜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도를 계산해서 이 천궁이 날아가서 그 궤도에 맞춰서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굉장히 전략 무기인데 이게 오발이 났다라는 건 대공 안보에 우리 레이더병 출신의 박용준이 지적했던 것처럼 큰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개선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핫플도 만나보시죠. 여야 사당이 선거제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상술 방식을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논란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의 비례대표 배정 계산 방식을 알려달라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자 심 의원이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당은 국민 무시 발언이자 깜깜이 선거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비판했고 심 의원은 말꼬리 잡지 말라 이렇게 응수했는데요. 의원들도 잘 모르고 기자도 국민도 잘 모른다는 선거제 개편안 논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을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나경원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심상정 위원장인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아니 산수를 저도 봤는데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비례를 몇 석으로 하고 지역구를 몇 석으로 줄이고 뭐 연동을 절반만 하고 권역별을 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지. 그거 알려달라는 기자한테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유권자 한 분 한 분들이 그 선택을 해갖고 그 뽑는 자리인데 어떻게 뽑히는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국민들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선거제도 만든다는 게 말인지 이게 뭔지 아마 그 뒤에는 말인지 뭔지 이게 묻히지 못하겠습니다만 심상정 의원님 그동안 뭐 여러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는 정개특위 하면서 선거구제 바꾸는데 노력하신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 마음속에 국민들 알 거 없고 정의당만 잘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계시다면 선거제 잘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 기자들은 저희들이 이제 100% 완벽히 이해해서 맛있게 씹어가지고 이제 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잘 알기 쉬우도록 저희들이 기사를 써드리는 건데 기자가 질문했는데 거기다 대고 국민들은 그 사실 안 알아도 된다. 기자의 질문이 사실 굉장히 백미였는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라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거기다 대고 심상정 위원장이 아니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수식으로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처음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초안보다 여야 사당이 합의하면서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 저쪽의 이해관계를 맞추면서 산식이 복잡해졌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니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천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박지원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300명 국회의원한테 이 얘기 물어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라디오 다 들으면서 왔는데 의원들도 심지어 정개특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년도 총선을 치르게 되는 우리의 대표 선수를 뽑게 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라면은 그 규칙은 잘못된 규칙이고요. 다시 한번 여야가 모두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내야지 다급하다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면 그것은 정의를 독점하게 되는 오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선거제 개편 예상안 쭉 보다가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없어지더라고요. 이 개편안 대로 가면. 배치 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강북구리 없어지던데요?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구가 지금 253에서 225로 줄어드니까 28개 지역구가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게 지금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안인데요. 거기에 박용진 지역구를 딱 집어서 없앴다. 예, 뭐 그렇게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강북구에 제가 을구인데요. 그 을구하고 갑구가 인구수가 이제 좀 줄어서 여기를 이제 합쳐서 하나의 선곡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 지역구는 없어지고 이제 갑을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뭐 지역구의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는 명분에 살고 대의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당선될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치 정책을 지지하는지가 예를 들면 10%면 국회 의석수도 10%에 맞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셈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복잡한 것보다는 국민의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에게도 더 이익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고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의 비례대표, 독일식 정당정부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그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3선, 4선 하는 의원들도 막 웃어요. 자기들이 계산 안 한다고.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특히나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500석인데 한 30개, 40개 의석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의 얘기는 국민은 알 것 없다, 무시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셈법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약간 과하게 하신 표현은 있지만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골치 아프게 이렇게 정쟁에 짜증나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악플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내래 씨 오랜만에 나왔네요. 방송인 박내래가 문체부가 아닌 환경부로부터 행동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한 예능에서 향초 100개를 만들어서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것이 화근인데요. 현행법상 다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향초를 만드는 것은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돈을 받지 않고 다수에게 증정하는 것도 무상 판매에 해당돼서 위법이라는데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박나래 씨는 환경부의 이 같은 통보로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향초가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흔히들 취미로 즐기고 있는 향초 만들기에 이 같은 규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악플입니다.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신설됐습니다. 대상은 약 8만 명, 무려 1,582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라는데요.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하인 청년들로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월 50만 원의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돼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을 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6개월간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찬반 여론도 분분한 상황. 일각에서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올라서 49.7%에 달한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실업률 상승, 미세먼지 등 문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일부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인데
이번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50만 원과 맞물리면서 문정부 지지율 하락 해결에 돌파구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취임 후 최저치가 나왔어요. 취임 후 최저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선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44.9 긍정, 부정이 49.7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청년들한테, 취업 못한 청년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이면 이거 300만 원이 넘는 돈 주는 게 혹시 이거 지지율, 20대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거 아니냐. 그럼 비판이 많아요. 근데 이 정도 돈 준다고 해서 뭐 지지율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뭐 연관돼서 확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금성 복지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시각이 달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복지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제 거기다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현금 복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옆 지자체에서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그럼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걸로 뭐 표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뭐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발표된 걸 보면 이건 상당히 약간의 좀 구체적이고 그 어떤 돈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절차 좀 까다로운 걸로 보여요. 근데 저도 그 현금 복지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50만 원 정도만 누가 도와주면 책을 좀 마음대로 사볼 수 있을 텐데. 50만 원만. 그렇죠. 참 어렵다는데 누구한테 구걸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50만 원 누가 도와준 적 없고 스스로 열심히 해서 고시는 합격했습니다마는 뭐 이런 돈들이 사실은 그냥 낭비적으로 쓰이지 않고 정말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50만 원 주는 것도 좋지만 50만 원 주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들려주는 게 더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는 60초 광국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중국 윈난성에 살고 계신 독특한 택배 기사가 요즘 화제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이분의 이름은 리방용 씨, 40살인데 2살 딸을 업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면서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봤더니 2016년 공장 야간 업무 중에 오른손이 철근 사이에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 일부를 절단했는데 공장에서 해고 통보됐고 이 사람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아무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에 2살 딸만 남겨두고 아내가 가출을 한 상황.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딸이 4살인데 딸도 부양을 해야 되고 생계도 책임져야 돼서 이 아빠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택배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에 딸을 태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딸을 한쪽 팔에 업고 택배 물건을 들고 배달하는 사연이 알려진 겁니다. 너무나도 사연이 딱해지자 돕겠다는 손길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딸 아이가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4살인데 아직까지 아빠라는 단어밖에 말을 하지 못한다고요. 이 안타까운 사연에 딸이 19살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교육단체도 나왔고요. 이들 분열을 위해서 일자리와 보금자리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지자체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가협회 관계자는요, 치료비 전액까지 지원하고 싶다라는 따뜻한 손길이 전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들 부녀가 처한 역경을 부성애로 극복한 사연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힐링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